깊은 가을, 낙엽이 뒹구는 쓸쓸한 밤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사내의 이름은 한이겸. 한때 의금부에서 이름을 떨치던 도사였으나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당하여 쓸쓸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직당한 이후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렸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실추된 명예는 그를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괴롭혔고 그 고통은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사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다급히 서찰 한 장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찰을 펼치자 경상도 삼가현 현감으로 있는 오랜벗 장태민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붓을 든 태민의 필체는 다급했고 그의 간절한 마음이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겸은 서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태민이 그 친구가 어찌 나를 찾는고? 이겸은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삼가현에 도착하니 태민이 직접 현청 문 밖까지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둘은 서로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자네 수척해졌네. 무슨 일이 있는 게야? 일이 들어와서 이야기하세. 서찰에 다 담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네. 둘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술을 따랐습니다. 태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알고 있었는가? 유광영 그 친구가 죽었네. 그게 정말인가? 그가 왜? 어찌하여? 자네도 알다시피 과거 시험 대리 죄로 경상감형에 불려가기 전에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하더군. 그럴 리가 없네. 광영이는 그리 쉽게 목숨을 버릴 친구가 아니야. 자네와 내가 아는 그 친구는 재주가 많아 세상에 할 일이 많지. 나 역시 자네와 같은 생각일세. 헌데 죽었다는 것이지. 그 시신을 거만한 의원 말이 입안에 물풀 한 가닥 없었고 배에도 물이 차지 않았다고 하네. 위장한 타살임이 분명해. 이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광영,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되 중인이라는 신분 탓의 뜻을 펼치지 못했던 법. 그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이겸은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헌데 나 역시 나서기가 어렵네. 내가 관장하는 삼가현이 아니라 이웃 고을 초계현이야. 괜히 나섰다가는 괜한 잡음만 일으키게 되지. 게다가 합천군수와 초계현 현감이 나의 중인 출신을 멸시하며 은근히 따돌리고 있는 터라. 자네, 내 대신 그 진실을 밝혀주지 않겠는가? 자네는 나를 믿는 게지? 내 목숨보다 자네를 더 믿네. 나는 더 이상 관원이 아닐세. 어찌 그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겠나? 자네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다면 그 공로로 복직은 물론이고 출세길까지 활짝 열릴 걸세. 자네의 명예도 되찾고 죽은 벗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네. 나는 그저 죽은 벗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을 뿐일세. 자네의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네. 그래. 자네의 마음은 내가 안다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치 않지. 자네가 이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관직에 복귀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나? 자네의 부탁을 들어주겠네. 하지만 나는 오직 진실만을 좇을 것이야. 다음 날 이른 아침, 이겸은 태민의 배웅을 받으며 초계현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명예 회복을 넘어 벗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초계현의 유광영 집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이겸은 그가 한양에서 부유하게 생활했던 것은 모두 거짓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광영의 아내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겸은 조심스럽게 광영의 죽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인, 광영이가 죽던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감마님께서 부르셨다며 의기양양하게 웃으셨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해결하고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그리 말씀하였습니까? 예, 평소 같지 않게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만
죽으려 결심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군. 이겸은 광영의 아내에게 몇 가지를 더 물었고 유광영이 한양에 머물렀던 집이 성균관 근처 반촌의 강영호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서둘러 한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광영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면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 이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반촌의 강영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강영호가 성균관으로 일을 하러 가고 어린 아들만 집을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성균관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다시 오마. 이겸은 의문의 사내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나타나 이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겸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그들의 무술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이겸은 강영호의 도움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나리?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헌데 그대 나를 어찌 알고? 유 형님께서 나리께서 한양에 오시면 제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리께서 형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예, 유 형님은 나리께서 파직당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다시 관직에 오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유광영 그 친구가 죽었다 들었소. 강영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광영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이겸은 강영호의 집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영호로부터 유광영이 한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영호는 유광영의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나리,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 형님은 처음 한양에 오셔서 매일 술만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헌데 어느 날 한 양반 나리께서 찾아와 거에게 돈을 내밀며 과거 시험 대피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덜컥 장원으로 합격했다지 뭡니까? 그 후로 다른 양반들까지 줄을 섰습니다. 과거철만 되면 집마당에 양반 나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많은 돈은 모두 가난한 중인 친구들과 저에게 술과 쌀로 돌아왔습니다. 유 형님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셨습니다. 나는 중인이라 평생 과거를 볼 수 없는데 내 글을 받아 양반들은 출세하고 있네. 이 세상에 어찌 이리도 불공평한가 라면서 말입니다. 그래. 그 친구의 마음을 알겠소. 유 형님은 그저 자신의 재능을 시험해보고 싶으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그분도 자신이 쓴 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게 된 것이지요. 그에게 대피를 부탁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시오. 이름은 모르오나 그들의 얼굴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그들의 생김새를 말해주고 서책에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될까봐 말입니다. 그게 정말이오? 이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되 중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대리 시험을 봐야만 했던 법, 그의 슬픔과 고통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겸은 강영호의 서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책에는 10여 명의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와서 화원인 친구를 찾아가 용모파기를 그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이겸 자네. 이 얼굴들은 모두 한양에서 소문난 청요직에 있는 관리들이 아닌가? 자네, 이 중에 내가 아는 얼굴이 있는가? 있네. 자네의 중마고우인 윤지호 사원부 장령이 아닌가? 이 사람이 왜 이 명단에 있는 겐가? 이겸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가 유광영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니. 이겸은 말없이 용모파기를 챙겨 돌아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겸은 곧바로 윤지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윤지호의 집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의 노복은 그가 외출 중이라며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윤 장령께서 언제 돌아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리께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겸은 발걸음을 돌려 반촌으로 향했습니다. 강영호를 만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려 했으나 강영호의 집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영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이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영호의 아들이 엉엉 울고 있었고 이겸은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강 선생? 어찌하여? 딸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서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서책을 나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겸은 서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도와서 화원 친구를 찾아가 용모파기를 한 번 더 그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영호의 아들이 본 사람들의 용모를 추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윤지호와 친분이 있는 노론 관리들이었습니다. 이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중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능히 대과에 급제할 실력을 갖추고도 겨우 잡과를 통해 하위직인 종구품의 검률로 일했었습니다. 그러나 양반 사대부를 능가하는 능력 때문에 조직에서도 외톨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윤지호와 같은 친구들에게 질시와 모함을 받았고 결국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유광영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글을 팔아 양반 자제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원통했을까? 이제는 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명예 회복을 넘어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겸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무예에 능한 자들을 모았습니다. 내 말을 듣게. 나는 유광영을 죽인 자들을 잡으려 한다. 그들은 분명 다시 나를 노릴 것이네. 그때를 노려 그들을 잡을 것이다. 나리,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합천 출신 유생을 찾는 척하며 저작거리를 돌아다닐 것이네. 그들의 눈에 띄게 할 것이네. 나리, 목숨을 걸고 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겸은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유광영을 죽인 자, 강영호를 죽인 자,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자들은 분명 동일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겸은 며칠 동안 저작거리를 배회하며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일부러 합천 출신 유생을 찾는다는 소문을 흘리고 윤지호와 그의 일당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밤이 되자 이겸은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의 친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밤,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의문의 사내들이 나타나 이겸을 습격했습니다. 사내들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이겸에게 달려들었고 이겸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이겸의 친구들은 사내들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체불명의 표창이 날아와 사내의 목을 뚫었습니다. 사내는 말 한마디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겸과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확인한 그는 놀랐습니다. 그는 이겸과도 안면이 있었던 아랫대에 살던 군교 출신 황윤호였습니다. 황윤호의 죽음으로 인해 이겸과 그의 친구들은 오히려 살인 혐의로 자포청에 구금되었습니다. 종사관들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겸은 유광영에 관한 진실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문을 견디지 못한 친구 중 한 명이 유광영의 죽음이 타살이며 이겸이 그 범인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러자 포도대장이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겸의 친구인 윤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자네, 유광영의 죽음을 파헤치고 있다 들었네. 그가 타살이라고 생각하는가? 광영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를 살해한 자가 누구라 생각하는가? 그가 과거를 대신 봐주었던 자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저는 합천에서 올라온 세 사람밖에 모릅니다. 포도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겸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조사하지 말게. 자네의 신상의 위험이 닥칠 수도 있네. 이겸은 포도대장이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풀려난 이겸은 윤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이조관원 노규정이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보고는 무심코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노규정은 윤지호와 친분이 있었고 유광영에게 대피를 부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겸은 노규정을 따라 한 기방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용모파기의 주인공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한이겸은 기방의 담을 넘어 마루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방 안에서는 술과 함께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이겸 그 녀석이 유광영의 죽음을 파헤치려 한다네. 그 녀석이 감히 우리가 공들여 덮은 일을 다시 끄집어내려 한단 말인가? 유광영의 죽음이 밝혀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그리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걸세. 어찌하면 좋겠나? 그 녀석을 그냥 둘 순 없지 않나? 이겸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노론파의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노론은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과거 시험 부정을 저질렀고 그 대리인으로 유광영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광영이 낙향하자 사람을 써서 그를 감시했습니다. 남인 출신 합천군수가 유광영을 소환하려 하자 노론은 낌새를 눈치채고 그를 미리 살해했던 것입니다. 한이겸을 없애야 하네. 그 차는 자네의 중마고우가 아닌가? 중마고우라. 그 녀석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했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이겸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벗, 윤지호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탐욕이 친구마저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합천으로 향했습니다. 장태민을 만나 모든 사실을 말하고 그와 함께 상소를 올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가현에 도착했을 때 이겸은 윤지호의 겸인인 만덕이 현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겸은 현청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이겸은 담을 넘어 현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태민의 숙소에서는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민과 만덕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조심스럽게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내 세상이 올 것 같네. 나리께서 하신 일이니 마땅히 보답받으셔야지요. 유광영의 죽음이 자네 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네. 그래서 이겸을 불러 이 사건을 파헤치도록 시킨 것이야. 그 녀석의 입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아낸 후 그를 처리하면 될 일이지. 도련님의 지혜에 감복했습니다. 저희 가문과 도련님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겸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태민이 자신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사실에 이겸은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친구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유광영을 윤지호와 태민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자신이었고 그들의 만남으로 인해 유광영은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태민이 중인 출신임에도 젊은 나이에 현감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노론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유광영의 죽음마저 자신의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합천군수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만덕과 태민을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영은 노론의 과거 부정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자는 윤지호의 겸인 만덕입니다. 만덕은 최태민 현감과 결탁하여 유광영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고 저를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예,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삼가현으로 가서 그들을 체포하여 주십시오. 합천 군수는 이겸의 말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삼가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최태민과 만덕은 이미 누군가의 검에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합천 군수는 그 자리에서 이겸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최태민 현감을 살해한 죄로 너를 체포한다. 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살인자다. 이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합천 군수는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옥에 갇혔고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밤 합천 군수가 옥에 찾아왔습니다. 자네를 풀어주겠네. 어찌하여? 자네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옥에 들어온 신엄미상의 행려병자가 죽었네. 그 시신을 자네의 것으로 만들고 자네는 영원히 죽은 자로 살아야 하네.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나 역시 자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안다네. 하지만 자네 혼자서 노론의 힘을 이길 수는 없네. 그들은 자네를 죽이려 할 것이네. 자네의 가족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네. 합천 군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겸에게 자신의 난처한 입장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윤지호가 이겸을 죽이면 가족들을 풀어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내 가족이 천주교 신자로 몰려오게 갇혀 있다네. 자네가 죽어야만 그들을 구할 수 있네. 자네가 죽어주게.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겸은 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겸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지리산의 깊은 암자로 향하며 영원히 죽은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유광영의 죽음과 최태민의 배신, 그리고 윤지호의 잔인함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벗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이겸은 지리산을 오가던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사내는 이겸에게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골에 홀로 계십니까? 신분도 없는 그저 바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세상은 참으로 혼탁하오. 얼마 전에는 윤지호라는 나리가 더욱 높은 벼슬에 올라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하더군요. 그가 잘 지낸다 하더이까? 예, 온 백성이 그를 칭송한다더군요. 그에 비해 남인들은 더욱더 핍박받고 있다 하더이다. 이겸은 모든 것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는 너무나도 거대했고 자신의 노력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죽은 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선의 밤은 지고 또다시 조선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저는 조선 도성에 거주하는 50대의 그저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내년이면 예순을 바라보는 적잖은 나이였죠. 저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거나 장작을 확보해 이를 장터에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직업이 약초꾼이었기에 저는 남들에 비해 몸이 날렵하고 유독 다부졌습니다. 매일 경사진 산을 오르고 내리는데 체력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사람은 양반집에 나가 허드렛 일했습니다. 저와 안사람 중 한 명만 일을 중단해도 집안 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안사람은 생활력이 일반 여자들과 비교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망태에 적잖은 약초를 쓸어 담아 장터에 내다 팔며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번 많은 약초가 망태에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오늘은 정말이지 재수가 좋았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양은 아니었으나 고가의 약초를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하면 그만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확보한 것들은 장터에 있는 약재상에서 제법 알아주는 약초였었습니다. 오늘은 안 사람에게 잔소리를 듣지는 않겠군. 매번 오늘 같다면 얼마나 좋을꼬.
저는 장터에 있는 약재상에서 오늘 확보한 약초를 내다 팔고 확보한 2냥을 가지고 안 사람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처럼 짭짤한 수익을 올렸기에 가장인 제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습니다. 역시 사내는 돈을 벌어다 마누라에게 헌납해야 자신감이 쭉쭉 올라갑니다. 아무튼 집을 향해 걷고 있는데 장터 중앙에서 무술대련을 펼치는 젊은 2 사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2 사내는 치열한 무술대련을 펼치며 여러 공방전만 주고받더군요. 그러니 주변은 서서히 밀려드는 숱한 구경꾼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조선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술대련이었습니다. 달포 후면 형조에서 개최하는 무술대련 시합이 열렸기에 조선 팔도는 무술 실력을 뽐내려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포상금까지 걸려 있었기에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었죠. 무술대련을 펼치는 2 젊은이 주변으로 서서히 모여들었던 구경꾼은 어느새 빼곡한 상태로 뜨거운 응원의 열기만 가득 뿜어냈습니다. 저도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채 이를 넋놓고 구경했습니다. 저는 궁을 지키는 전직 무관이었습니다. 어깨를 심하게 다쳐 지금은 무관의 길은 포기한 채 약초꾼으로 살고 있지만요. 저는 저들의 무술대련을 아련한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풍경은 도성 내에서 자주 벌어지는 것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시선으로 익숙한 누군가가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서 저처럼 이들의 무술대련을 구경 중이었던 겁니다. 역시나 도성 바닥은 이리 좁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더냐? 그러는 아버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약초를 팔고 집으로 가던 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에 나도 궁금하여 발길을 들였구나. 약초를 팔고 집으로 가는 길이 시옵니까? 고가의 약초를 발견해 2냥이나 벌지 않았겠느냐? 오늘은 내 어미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구나. 천만다행입니다. 근래 돈을 벌어오지 못했다며 어머니께 꼬집히지 않으셨습니까? 대청하던 길이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오늘 무슨 일은 없었고? 아들은 따분하다는 표정을 앞세우며 이리 말했습니다. 형조에서 하는 일이 매번 그렇지요. 그저 지루하기만 합니다. 아들은 형조에서 일하는 관리가 아닌 설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은 형조에 딸린 무기들을 관리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는 매우 소중한 늦둥이였죠. 저와 아들은 무술대련을 펼치는 2 젊은 사내만 한없이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법 그림자가 길어졌음을 본 저는 다급히 아들의 옷깃만 붙잡아 당겼습니다. 너는 이곳에 있다간 내 어미에게 잔소리를 듣겠구나. 이만 집으로 가자꾸나. 여기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체하였다. 아쉽지만 그래야겠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잔소리를 들을지 모르니 말입니다. 저와 아들은 저작거리 무술대련이라는 재미난 구경거리를 포기하고 집으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걸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이리 물어오더군요. 아버지는 검을 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검을 말이냐? 이제는 그런 미련 따윈 없다. 곧 있으면 형조에서 무술대련 시합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검술 좀 배웠다는 젊은이들은 모두가 무술 시합에 나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60이다. 이 나이에 무슨 검을 든단 말이냐? 그러니 너는 이 아비를 부추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검의 나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차피 나이 제한도 없지를 않습니까? 아까 그들의 대련을 구경하시는 아버지 눈에서 미련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살아야지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는 검술 실력 하나는 뛰어나지 않으십니까? 나도 검은 들고 싶다만 이제는 어깨가 말을 들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 어미 말처럼 약초꾼으로 살련다. 하루라도 약초 캐는 것을 내려놓으면 집안 살림이 궁핍해지지 않겠느냐? 너는 내 어미에게 타박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아들과 함께 대화하며 걸으니 어느덧 안 사람이 있는 집에 당도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섰더니
평상에 앉아있던 안 사람이 이리 물어오더군요. 안 사람은 양반집 허드렛 일도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새끼줄로 집심까지 엮고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들어오십니다. 이 앞에서 만난 겁니까? 저는 장터에서 무술대련을 구경하며 만났다는 말은 내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짓말로 일이 둘러댔죠. 집으로 오는데 이 녀석이 이 앞에서 이곳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함께 들어오는 길이었소. 안 사람은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참말이십니까? 저는 뜨끔했으나 끝까지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거짓말을 하려면 사람은 끝까지 뻔뻔해야 합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소? 안 사람은 제 말을 믿었으나 이내 다른 것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약초를 얼마나 캤습니까? 설마 오늘도 빈손은 아니시겠지요? 많이 캐지는 못하였으나 제법 돈이 되는 약초를 발견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오. 여기 약초를 팔고 2냥이나 벌었소. 자, 받으시오. 안 사람은 2냥을 벌었다는 제 말에 광대가 모처럼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역시나 돈을 싫어하는 여인네는 조선 천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받아든 안 사람은 잽싸게 안쪽 소매에 2엽전을 쑤셔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밥값은 하였네요. 씻고 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저녁 밥상 가져다 드리지요. 너도 씻고 얼른 들어가거라. 예, 어머니. 저와 아들은 안 사람이 차려준 저녁 밥상을 맛있게 먹고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안 사람은 저녁을 먹지 않았음에도 오늘 벌어다 준 엽전만 세어보며 실실 웃더군요.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천장만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 장터에서 벌어졌던 젊은 2 사내의 무술대련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안 사람은 코만 곤 채로 완전히 골아떨어졌더군요. 사실 저는 어깨를 다쳐 무관의 길을 포기한 후로 형조에서 개최하는 무술대련 시합에 나가겠다며 그동안 일은 하지 않고 수련에만 정진했었습니다. 그 세월이 아마 15년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15년 동안 저를 대신해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 15년 동안 이룬 게 하나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러니 가정경제는 파탄이 나고 안 사람은 더는 못 살겠다며 갈라서자고 선언까지 했었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쫓아가며 정작 가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을 등한시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더는 무술대련 시합에서 우승하겠다는 망상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숱한 약초가 깔린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약초꾼이었던 친구와 함께 고지대로 향했습니다. 고지대에는 돈이 되는 약초가 많았으나 혼자서는 이를 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 놈과 고지대로 향하며 모처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달 뽑으면 무술 시합이 개최되는구먼. 자네는 미련이 없나? 저는 친한 친구에게만큼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아직도 미련이 남았다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지금껏 젊은 놈들과 겨뤄서 안 되었다면 이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15년이면 충분하네. 요즘 젊은 것들 무술 실력을 보자면 화려하기만 하지 내실이 없다네. 자네의 검술 실력은 조선에서 단연 알아주지 않았던가. 그러면 뭐 하겠는가? 흘러가는 세월에 장사 없듯 나이는 속일 수가 없네. 나도 어느덧 주름진 나이가 되지 않았던가. 그래도 나는 마지막으로 자네가 딱 한 번만이라도 열정을 불태워봤으면 좋겠네. 가뜩이나 심란하니 그만 부추기게. 이제는 마음을 다잡은 채 살아가고 싶네. 저는 그날이 최근 들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친하다는 친구 놈은 저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정말이지 심란했습니다.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진 것과 다름이 없었죠. 오늘도 약초를 캐고 장터로 나온 저는 이것을 팔기 위해 자주 가던 약재상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약재상이 보였는데 약재상 앞으로 몇몇 사람이 모여 있더군요. 뭔가 소란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을 앞세운 채 약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약재상 앞에는 불량스러워 보이는 젊은 사내 대여섯이 위협적인 표정을 한 채로 모여 있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젊은 놈 한 명이 약재상 주인을 이리 협박 중이었습니다. 자릿세를 내라고 말한 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어르신? 여기서 장사 접고 싶습니까? 정말 죽고 싶어요. 이곳에서 장사한 지 30년도 넘었다. 이놈아.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자릿세라니 너무하지 않더냐. 나는 그런 부당한 자릿세는 낼 수 없다. 그러니 썩 꺼지거라. 우두머리는 화가 솟구쳤던지 약재상 주인을 마구 밀치더군요. 저는 화가 솟구쳤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한참 어른이고 저기 저 우두머리는 딱 봐도 어렸기 때문입니다. 약재상 주인 앞으로 걸어간 저는 우두머리를 가로막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 어르신께 당장 사죄 올리시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우두머리가 저만 불량스럽게 쳐다보더군요. 그것도 매우 삐딱한 표정을 한 채로 말입니다. 어르신은 뭡니까? 얻어터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갈 길 가십시오. 저는 잠자고 있던 더러운 성질머리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왔습니다. 가던 길은 마저 갈 테니 이분께 사과는 하시게. 세상의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제가 이렇게 훈계하자 우두머리는 거만하게 웃더니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오늘 장례를 치러야만 하는 노인이 하나 더 추가되셨네. 우두머리는 이렇게 말하고서 느닷없이 주먹을 잽싸게 뻗는데 저는 우두머리의 날렵한 주먹을 이리저리 피했죠. 그러면서 손바닥으로는 우두머리의 뺨을 숱하게 때리며 그를 가지고 놀았는데 글쎄 이 녀석이 검집에서 날이 선명한 검을 빼는 겁니다. 저는 이 풍경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자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검집에서 그 검을 뽑는 것인가? 이 영감님이 오늘 화나게 만드네. 뭔 잔소리가 이리 많아. 우두머리는 곧장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떼약볕에 반사된 검의 날이 선명하게 빛나더군요. 저는 우두머리가 휘두른 검을 피하며 이리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검은 검이 아니네. 아무래도 자네는 오늘 나에게 혼쭐 좀 나야겠어. 저는 검을 쥐고 있지 않았으나 검집에서 검을 꺼내든 저 우두머리와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을 든 우두머리는 맨주먹뿐인 저에게 연이어 얻어터지자 이내 꼴사납게 도망치더군요. 그리고 그가 데려온 부하들까지 주랭랑쳤습니다. 저의 승리였습니다. 주변에서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구경꾼과 약재상 주인은 격하게 환호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칭찬 세례가 머쓱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이런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참으로 고맙네. 그런데 그런 무술은 어디서 배웠던가? 젊었을 적 직업이 무관이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도 이번 무술 시합에 나가는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건 약초를 팔러 왔으니 이거나 사주시죠. 제가 얼른 집에 들어가 봐야 해서요. 저는 묵직한 망태를 약재상 주인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곱절이나 되는 돈을 주며 제 약초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가던 걸음을 멈춘 채 가만히 서서 두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우두머리를 두들겨 팼던 이 두 손만 말입니다. 더는 무술 시합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도전했으나 모두 우승하지 못했었죠. 그러니 이쯤에서 욕심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언 사람과 약조하지 않았던가? 더는 헛된 꿈을 키우지 않고 성실한 가장이 되겠다고 말이야. 그 일이 있던 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약초를 캐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에 앉은 저는 안 사람을 대신해 새끼줄을 엮으며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휴식이지 산에 오르지 않은 날에도 일은 해야만 했습니다. 15년 동안 까먹은 것들을 모두 메꾸려면 말이죠. 이런 저를 보며 안 사람이 쪼르르 다가와 느닷없이 제 허벅지만 꼬집더군요. 왜 그러는 것이오? 며칠 전에 장터에서 젊은 놈들과 싸웠다면서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변명했습니다. 어쨌건 정확한 자초지종은 털어놓는 게 좋았으니까요. 싸운 게 아니오. 버릇이 없어서 어른으로서 아래 것들은 훈계했을 뿐입니다. 안 사람은 저를 한심스럽다는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리 질타하더군요. 젊은 놈들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다 얻어터지기라도 하면 번 돈보다 약값이 더 나갑니다. 내년이면 예순이신 분이 아직도 철이 안 드셨습니까? 정확한 내막은 알려고 하지 않고 저만 몰아붙이니 저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알겠으니 그만 좀 잔소리하시구려. 제가 이리 말하니 안 사람은 서운했던지 곧장 주저앉아 서럽게 울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부당한 풍경을 봐도 모른 척해야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잘못한 일이었으니 안 사람을 달래거나 아니면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려. 그러니 그만 우시오. 앞으로는 절대 젊은 놈들을 상대로 주먹질하거나 검을 뽑는 일은 없을 것이오. 저는 이리 말한 채 속상해하는 안 사람만 수없이 달랬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안 사람의 훌쩍임은 점차 잦아졌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 뒷산에 앉아 멍한 표정만 짓고 있던 제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생각 좀 하고 있었다. 아들은 제 옆에 앉더니 저와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오늘 퇴청하던 길에 저자에서 아버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젊은 놈과 싸우셨다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오늘 내 어미에게 잔소리를 들었구나.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장터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께서 무술대련 시합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참가자가 죄다 젊은이들 뿐이래. 아버지께서 나가신다면 나이 드신 분들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출전하여 젊은이들에게 패배를 맛보지 않았더냐? 그 정도로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는 충분하구나. 너는 이 아비가 동네 망신거리로 전락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것에 모든 열정을 불태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버지는 제게 조선 최고의 무술가이십니다. 내가 하루라도 약초를 캐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다. 그 때문에라도 더 이상의 무술 대회는 언감생심이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약초를 캐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아버지의 꿈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나이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가치가 있냔 말이다. 내년이면 예순이 아니옵니까? 저는 예순도 능히 젊은 나이라 생각하오나 아버지께서 자격지심이 심하시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예순 전에 작은 미련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들의 조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아들이 내뱉은 말들이 모두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선뜻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데 그러함에도 주름진 이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정에서 개최하는 무술대회 접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접수는 형조에서 진행했으며 무술대회 관리 주최자도 형조였습니다. 즉 대회 당일인 오늘 접수를 시작해 오늘 모든 예선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예선이 진행되는 광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안 사람은 양반집 허드렛일을 나갔기에 저는 잠시 다른 곳에 발길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앞은 무술대회 접수 위한 숱한 인파와 예선 참가자들로 가득하더군요. 이 중 모두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들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젊은 참가자들의 예선 접수가 끝이 나고 본선을 위한 예선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예선은 오늘 하루 동안 치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숱한 예선이 진행되고 이제 막바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조 관계자가 난데없이 제 이름과 제가 사는 곳을 호명하더군요. 종로 동막골에 거주하는 59 김대식은 앞으로 나오게.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예선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저를 호명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동명이인도 아니었습니다. 종로 동막골 59 김대식은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아들 6과 안사람이 제가 있는 곳을 어찌 알았던지 저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안사람을 보자 낯뜨거운 표정을 지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게 되었소. 산에 올라 약초를 캘 터이니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구려. 이만 산으로 가리다. 저는 발빠르게 북한산이 있는 저 길가의 끝을 향해 빠르게 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안사람이 제 뒤통수에 이리 말해와 적잖게 놀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가던 걸음을 멈춘 채 이리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 하였소? 이번이 마지막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리 미련이 많아서야 가장 역할이나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내고 오십시오. 저는 안사람의 배려에 눈물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원래는 눈물이 없는 매정한 인간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니 다소 감성적으로 변했지요. 그게 참말이오? 물론 우승하면 좋겠으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제가 안사람의 말에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자 안사람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저를 보며 이리 말해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저 젊은 것들에게 보여주고 오십시오. 안사람과 아들은 저를 믿는다는 또렷한 눈빛으로 응원하듯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식솔들이 이리 밥상까지 차려주는데 받아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로 가볍게 예선을 통과한 저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무술 실력을 뽐내며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승까지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59이라는 나이에 이리 선전한 저를 보던 많은 구경꾼은 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기에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일상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면 대략 이렇습니다. 진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가파른 산에 오르거나 평상에 앉아 새끼줄로 집신을 엮는 일에 재미를 느꼈다는 겁니다. 또한 간장에만 밥을 비벼 먹어도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술을 알려달라며 숱한 젊은이들이 제 집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후학도 양성하게 되었죠. 제게 이런 활력을 선물해준 안사람과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소 임자.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앞으로 행복하자꾸나. 저는 해민서에서 근무하는 의녀였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24살이었고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사는 그저 그런 흔한 평민이었지요. 해민서는 오늘도 밀려드는 병자로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근래 해민서의 병상은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터뜨리며 불만 섞인 병자들로 요란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흉년이 길어지니 사람들도 작은 불만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의녀님, 뜸이 너무 뜨겁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습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으니 이것 좀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파서 오신 거면 이런 거라도 참으셔야 병이 낫지요. 그리고 낫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명의 병자를 잠재우면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러니 몸이 2개라도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의녀가 겪는 고충이었습니다.
곧불이 보름째 낫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민서에 들락거려야만 합니까? 지금 밀린 농사일을 처리하려면 한 시즌도 아까운데 말입니다. 그러니 약을 꾸준히 드시고 밤이슬을 맞지 말라. 그리 당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분간 약주도 멀리하라 강조했는데 이 술 냄새는 무엇인가요? 제가 술과 기름진 고기는 멀리하라 잔소리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걸 벌써 잊으신 겁니까? 저는 더욱 언성을 높이고 싶었으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애써 참았습니다. 아파서 온 병자 대부분이 자기 관리 부주의로 병세를 악화시켜 이곳을 다시 찾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부분이 사내로 이루어진 병자를 살피면 숱한 이들이 신체 접촉을 의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노골적으로 의녀들의 이곳저곳만 훑어보았지요. 그럴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만지시는 겁니까? 자꾸 이러시면 내쫓을 겁니다.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인네가 비싸게 굴기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의녀 일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배운 것이 이게 전부였기에 먹고 살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회의감이 밀려드는 순간이었지요. 정신없이 일했더니 어느덧 퇴근 시각이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해민서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고된 해민서 업무를 끝마친 채 집으로 갈채비를 끝마쳤습니다. 이런 저에게 김 의원이 어리숙한 얼굴을 한 채로 쭈뼛쭈뼛 따가왔습니다. 그는 생긴 건 멀쩡한데 말을 더듬고 지나치게 제 눈치를 살피는 소극적인 사내였습니다. 어쨌건 그는 저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김 의원은 무슨 할 말이 있던지 저만 보며 수줍은 표정으로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김 의원은 31살로 이곳 해민서에서 유일한 미혼이었습니다. 의녀님 이제 퇴근하십니까?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그런데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김 의원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김 의원은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았기에 부담스러웠던지 눈길을 피하며 이리 말하더군요. 그 입은 뭔가를 말하고 싶어 안달인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오늘 할 일이 많아 제가 함께 가드리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내일 집 앞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십니까? 사내가 이리 굼뜨고 용기가 없어서야 어찌합니까? 이 말을 하기까지 무려 1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미 제 마음은 식어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김 의원을 보는 제 눈빛은 실망스럽고 매섭기만 했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제가 쉬는 날이네요. 저는 저와 김 의원 사이에 존재하는 어색함이 싫어 대충 묵리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는 이 사내에게 어떠한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일 집으로 오겠다거나 내일 따로 만나자고 말했다면 저는 마음을 열었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서먹한 상태로 서 있으면 자기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은 이곳 해민서에서 근무하는 참복날이셨습니다. 그는 작년부터 저를 사모해 저에게 열렬히 구애하는 중이었으나 근래에는 제가 눈길도 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저에게 당당하게 구애했다면 진작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을 겁니다. 바보도 저런 바보가 있나? 의원이면 뭐해? 사내가 저리 용기가 없는데. 아니, 저렇게 용기가 없는데 침은 어떻게 놓는지 모르겠네. 병상이 있는 곳에서 의녀 숙소로 걸어와 평복으로 갈아입고서 해민서를 나서려는데 동료 의녀가 저에게 쪼르르 다가오더니 이리 말하더군요. 해당 동료 의녀는 저와는 동기로 해민서에서 입이 가볍기로 알아주는 아이였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도 데려다 준다고 말했어? 당연한 거 아니니. 오늘도 다가오지 않고 소심하게 떠보기만 한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 외모가 떨어지나? 이런 말에서 좀 그러는데 저분이 여기저기 안 쑤시고 다니는 의녀가 없었단다. 말이 의원이지. 하는 게 삼천국력 끼고 놀던
의자왕 놀이나 다를 게 뭐니? 저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동료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해당 동료 의녀는 끔찍하다는 표정을 앞세우며 이리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어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 그럼 지금껏 나만 이 사실을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단 거야? 어쨌건 조심해라. 여자는 자나 깨나 산에 조심해야 한다. 저는 축 처진 어깨를 앞세우며 해민서를 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에도 힘이 없었지요. 빨리 집으로 가 이부자리에 드러눕고 싶었습니다. 병자에게 치이고 김 의원이란 작자에게 치였더니 몸이 고단했나 봅니다. 한참을 걷고 걸었더니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진 게 넉넉하지 않아 빼곡한 살림살이는 아니었으나 지방까지 횡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일찍이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안방에 떡하니 주저앉아 두 다리만 한참을 두드려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한없이 밀려드는 병자만 수없이 보았더니 다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 다리를 주무르려니 서럽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 다리를 주물러 주었으면 좋겠다. 이 나이 먹도록 나를 보듬어주는 사내도 없다니 불쌍하다, 불쌍해. 잠시 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아궁이가 딸린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밥을 지었습니다. 고슬고슬 완성된 밥에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올라간 밥상을 홀로 마주했지요. 참으로 오늘도 외로이 맞은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밥을 먹는구나. 이 횡한 집안의 사람 숨소리라도 들리면 좋겠는데. 하긴 어느 정신 나간 사내가 나같이 고아인 여자를 좋아하겠어. 해민서엔 찝적대는 인간들만 득실거리는데. 저는 부정적인 신세 한탄만 해대며 오늘도 쓸쓸한 저녁밥을 홀로 먹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홀로 먹는 저녁밥에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이 생일이었는데 미역국도 없이 밥과 나물만 먹으려니 서러웠었나 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만 살아계셨다면 일이 쓸쓸하지 않았을 텐데. 보고 싶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8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적막함만이 가득했지요. 제가 의녀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게 역병에 걸려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해민서에 나가지 않고 쉬는 날이었기에 인근 장터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하루 늦은 오늘이라도 제가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장신구를 파는 어느 상점 앞에 선 채 여러 종류의 가락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형색색 여러 종류의 가락지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으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저렴한 걸 골라야만 했습니다. 그중 예쁜 것 하나를 골라 저에게 선물할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선뜻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채 갈등하자 주인장이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손가락에 끼워 넣으면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비싼 거나 싼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주는 선물인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보고 싶습니다. 눈치 살피지 마시고 천천히 골라보십시오. 주인장은 그나마 양심이 있으시네요. 보통은 비싼 걸 팔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사람 봐가면서 등쳐 먹어야죠. 듣고 보니 마음에 드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가난하다며 저를 돌려 흉보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좌판을 한참 둘러보다 이내 진짜로 마음에 드는 가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서는 주인장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고르셨네요. 얼마입니까? 석푸만 주십시오. 저는 소매 안주머니에서 석푼을 꺼내려는데 난데없이 어느 사내가 다가와 두 냥을 주인장에게 덥석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선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락지 하나를 골라 무작정 제게 내밀더군요. 이걸로 하시오. 이게 낭자와는 가장 잘 어울립니다.
주인장, 이건 얼마요? 내가 그대에게 2냥 낸 걸로 충분하지요. 주인장은 해당 선비의 질문에 고개만 위아래로 잽싸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해당 선비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왜 선비님께서 제게 가락지를 사주겠다는 것이옵니까? 저는 해당 사내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젊은 양반 선비가 제 앞에 선 채로 이리 말하더군요. 입고 있는 옷으로 보아 그리 부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낭자께 제가 가락지 하나 사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눈에 불을 켜고서 이리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선비님이 왜 사주겠다는 것인데요? 그가 제 얼굴을 보더니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에게 사내가 가락지 하나 사주지 못한답니까?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답니까? 그러니까 왜요? 저를 언제 봤다고 이런 수작을 부리시는 겁니까? 그가 다시금 빤히 보며 이리 묻더군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의녀님 얼굴이 기억에 아른거렸는데 말입니다. 저는 떠올리려고 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말빨이 보통이 넘는 사내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봤던 사이이던가요? 서운하오. 그래도 이해합니다. 하루에도 숱한 병자를 살피시는 의녀시니 말입니다. 제가 의녀란 걸 어찌 아셨습니까? 제가 해민서에서 의녀님께 신세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이 사내가 얼마 전 해민서를 찾아와 치료받고 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맞다.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저번에 발목 때문에 해민서에 찾아와 침을 맞고 가셨지요. 맞습니다. 이제야 기억을 해주시는군요. 저는 해당 사내의 발을 내려다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발목은 나아지셨습니까? 덕분에 지금은 팔팔합니다. 그런데 가락지만 보시는 겁니까? 다른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담스럽기는 한데 정말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드리는 거니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 성인이 받아주시죠. 해당 사내에게서 가락지를 선물 받은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태어나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댁이 어디십니까?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예쁜 여인네에게 조선의 낮길이든 조선의 밤길이든 모든 길은 위험하니까요. 저는 부끄럽고 민망했으나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이리 물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저를 왜 데려다 주시겠다는 겁니까? 사내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던데 말입니다. 저는 이유 없는 타인의 선행은 싫었습니다. 어쨌건 제가 이리 물으니 머뭇거리며 대답할 것이라 여겼던 제 예상과는 달리 해당 사내가 이리 답해와 적잖게 놀랐습니다. 의녀님을 처음 보는 순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목에 뜸을 올려주시고 제 발목을 주물러 주시던 의녀님의 정성에 반했달까요? 그러니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 후로 왜 해민서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곳 저자에서 저를 보지 못했다면 이리 고백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선비님의 고백이 진심인지 아니면 충동적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고백이란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란 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후로 해민서에 숱하게 찾아갔었습니다. 의녀님 얼굴을 보고 직접 고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김 의원이란 작자가 그런 의녀는 없다면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의녀님께서 해민서 일을 그만두었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상심이 컸는데 이런 곳에서 의녀님을 뵈니 반갑더군요. 그래서 의녀님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해당 선비님과 본격적인 연인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말입니다. 제게도 예비 낭군이 생긴 셈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해당 선비님과 연인이 되었고 사귄 지 달포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낭자? 왜 내가 사준 가락지를 끼고 다니지 않은 것이오? 비싼 가락지에 더러운 것이라도 묻을까. 걱정이 되어 그럽니다. 괜찮으니 끼고 다니시오. 다음번 생일에는 내가 더 비싼 것으로 사줄 테니 말이오. 알겠습니다. 저는 예비 낭군님 말대로 가락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물론 해민서에서 일할 때도 가락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자꾸 반복하니 익숙해지더군요. 이를 본 동료 의녀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득달같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사귀는 사내가 있음을 대놓고 자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동료 의녀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받게 되었으나 김 의원이란 작자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괴롭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자를 살피던 제게 김 의원이 주뼛거리며 다가와 이리 묻더군요. 그 손가락에 낀 것이 무엇이오? 그건 왜 물으십니까? 김 의원은 미간을 찌푸린 채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이리 따져왔습니다. 내가 의녀님을 좋아하고 있었단 걸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찌 다른 사내가 선물해 준 걸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오? 저는 저를 다그치듯 물어오는 김 의원의 질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를 그만큼 좋아했었다면 여인네였던 제가 알아듣게 고백해오면 됐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따지니 황당했습니다. 제가 뭘 걸치고 있든 그게 김 의원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막말로 이 의녀, 저 의녀에게 찝쩍거리며 갈대 같은 여인네의 마음에 숱한 돌멩이만 던지지 않았습니까? 허! 김 의원은 할 말이 없던지 탄식만 뱉어댔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곳 해민서의 김 의원님 별명이 뭐라 소문난지 아십니까? 저희 의녀들 사이에서 의원님 별명이 의자왕이십니다. 의녀 주제에 지금 말 다 했는가? 이런 불만 얘기하지도 못합니까? 사내가 어찌 그리 옹졸하십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장가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김 의원의 말다툼은 다른 의관과 의녀들이 달라붙고 나서야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내뱉고 싶은 불만 사항이었으니까요. 후로 병상에 밀려드는 병자를 살피며 김 의원을 보조하던 저는 김 의원으로부터 별것도 아닌 것들로 적잖은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환자를 그대가 살폈는가? 그렇습니다. 뜸을 놓는 위치가 다르군. 이렇게 의녀로서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이가 의녀를 하다니 참으로 말세로세.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고 오게.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로 저를 괴롭히더군요. 이 병자의 등에 고름이 가득하니 이것을 모두 짜시게. 다 짰다면 그때 나를 부르시오. 저는 황당했습니다. 의원이 해야만 하는 일을 의녀였던 저에게 모두 떠넘기니 말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우습게 아는 저 못된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제가 참는다면 다른 의녀들도 만만하게 볼 것이 눈에 자명했습니다. 저는 김 의원에게 해민서 뒤뜰에서 잠시 얘기 좀 하자며 그를 불러냈습니다. 저와 김 의원은 서로를 마주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요? 예, 정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려주시지요. 그쪽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었소. 그러니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소? 지금 모멸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모멸감이 아니면 뭐란 말이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사내와 만나고 있는 건 불경스러운 것이오. 감히 의녀 주제의 의원을 가르치려 했던 게 불경스러운 것이오. 그래서 공사 구분을 못하시고 이리 저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그게 싫다면 그 선비놈과 당장 헤어지시오. 그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가락지도 빼고 말입니다. 저는 황당해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나가니라 여겼지요. 그래서 저도 그만둘 각오를 하고서 이리 따졌습니다. 의원님이 뭔데 이걸 빼라 말하십니까? 그러니 일찍이 저에게 고백하셨다면 이러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긴 고백을 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의원님 같은 사내와 살림을 꾸렸다간 그 앞날은 안 봐도 암울했겠지요. 그대가 한 사내에 안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시오? 그 사내가 그쪽을 정말 좋아해서 만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찌 부모도 없는 고아가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을 갈 수 있겠소? 언감생심이요? 저는 김 의원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 그와 말다툼을 벌였으나 정작 그로부터 제 상처만 들추는 악담만 들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민서를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던 저는 예비 낭구님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좋아하시는 게 맞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왜 그러시오? 얼굴을 보니 오늘 해민서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침묵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가 예비 낭군이 무슨 일이냐며 집요하게 캐묻자 오늘 있었던 일을 마지못해 털어놓았습니다. 예비 낭군은 화를 내며 당장 해민서로 쫓아가겠다고 했으나 저는 그를 말리며 제가 더 불편해지니 그러지 말라고 애써 그를 달랬습니다. 눈물이 흐르더군요. 고아인 게 일이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낭군은 이런 저를 안쓰럽게 보다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이리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나와 혼례를 올립시다. 나도 양반이라나 노모를 모시고 있고 허울뿐인 가난뱅이요. 이런 나라도 좋소? 그대만 좋다면 나는 그대와 백년가약을 맺고 싶소. 좋습니다. 후로 저는 예비 낭군님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낭군이 되었지요. 어쨌건 정식 남편이 생기니 더는 김 의원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더군요. 앞으로 자식도 낳고 시어머니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는 작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며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제 아내는 무심하게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제게 닥쳤을까요? 저는 오늘도 자주 가던 주막에 들러 술로 이 고통을 이겨내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젊은 주모가 불만을 털어내더군요. 손님인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는데 1년째 죽은 사람만 붙잡고 있는 제 태도가 답답했었나 봅니다. 오늘도 술을 마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어.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겁니까? 주모가 내뱉는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쌀쌀맞았으나 그 말 속에는 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주모가 있었기에 지금껏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모는 그게 되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슬픈 마음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냐 이 말이오. 나는 그게 되지를 않구려. 온종일 앉아있으면 죽은 아내 생각으로 한없이 슬프기만 하네. 술이 아니면 이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소. 이 조선 팔도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비님도 이제는 선비님 인생을 생각하셔야지요. 그렇다고 허구한 날일이 술만 마셔대면 몸까지 상합니다. 술에 취해 산지 벌써 1년째가 아닙니까? 술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소.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것을. 그 사람을 떠나보내니 이리 후회가 남는 게 참으로 고통스럽다오. 나도 그대 같은 사내를 만났더라면 인생이 폈을 것 같소. 그래도 돌아가신 그쪽 안 사람은 정말 행복했겠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내를 만나 행복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오. 젊은 주모는 저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으나 저는 하늘만 올려다보며 저 세상에 있을 아내만 생각했습니다. 제발 꿈에라도 아내가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보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꿈은 꾸었으나 대부분 악몽으로만 나타났던 아내였습니다.
바로 옆에 자리한 주막에서 술에 찌든 채 집으로 왔더니 종놈이 잔소리만 퍼붓더군요. 어쨌건 거주하는 집과 술을 마시는 주막이 근거리라서 매우 편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양에 거주하는 40대 한량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관직에 몸담고 있었으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지금은 모든 일을 접고 일이 방황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끔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저를 찾아와 빨리 복직하라는 잔소리만 퍼부어댔었죠. 아내는 우울한 증상을 보였으나 이를 견디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울한 증상이 죽음의 원인이었으나 왜 우울했었는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러니 저는 그 원인이 무뚝뚝한 저에게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오늘도 이 옆 주막에서 술을 들이켜신 겁니까? 그렇다 이놈아. 술이 들어가니 알딸딸한 것이 오늘은 편안히 잘 수 있을 것 같구나.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벌써 1년째입니다. 마님 돌아가신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도련님께서 술에 찌들어 산 지도 1년이면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 내가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구나. 모든 게 내가 못난 탓이다. 그렇게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죽은 이유는 당사자만 압니다. 도련님 탓이 아닐 수도 있으니 너무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꿀물 타올 테니 그거 드시고 낮잠이라도 청하십시오. 며칠 주무시지도 못했잖습니까? 그래도 이 집안에 이런 종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종놈도 없었다면 저도 아내를 따라 진작 하직했을 겁니다. 옆에서 장사하는 젊은 주모도 그렇고 종놈도 그렇고 제가 인복 하나는 만나봅니다. 저는 종놈이 타다 주는 꿀물을 마신 후 곧장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낮이었음에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 아내가 저를 괴롭히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죽은 아내는 이런 식으로 악몽으로만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마구 쏟아낸 상태로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아내가 죽은 1년 전부터 저는 이러한 악몽에 매일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에 아내에 관한 악몽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리 악몽을 꾸니 깊은 잠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살아생전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자로서 얼마나 서운하고 아팠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무뚝뚝하게 태어난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비명을 들었던지 종놈이 잽싸게 쳐서 문을 열고 들어와 이리 말하더군요. 오늘도 악몽을 꾸신 겁니까? 기력이 쇠해진 것 같구나. 예전보다 악몽을 꾸는 주기가 부쩍 잦아진 것 같다. 예전엔 밤에만 나타난 안 사람이 이제는 낮에도 악몽으로 나타나는구나.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만 합니다. 그래. 지금이 몇 시더냐? 벌건 대낮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구나. 오늘 밤도 잠을 이루기는 글렀다. 이런 저를 보며 종놈은 안쓰러움을 느꼈던지 이리 말하더군요. 어쨌건 신부는 노비였으나 마음 씀씀이는 양반 못지 않았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주막에서 한 잔만 하고 오십시오. 그 정도는 큰 마님께 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그래 고맙구나. 저는 그 길로 곧장 바로 옆에 있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종놈이 말한 큰 마님은 제 어머니를 일컬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궁궐 근처에 자리한 기와집에 사셨고 저는 도성 외곽 쪽 작은 기와집에 거주 중이었고 말입니다. 아까 이곳 주막에 들러 술을 들이켠 제가 다시금 또 이곳으로 들어서니 젊은 주모가 잔소리를 퍼붓더군요. 저는 그런 주모의 잔소리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드시더니 간지 얼마나 됐다고 또 왔어? 자꾸 그렇게 술만 들이켰다가는 몸에 병이 생긴다. 이번에는 종놈이 가라고 떠밀었소. 한 잔만 하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나무라지는 마시오. 술이 없다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미치겠소. 젊은 주모는 할 말이 있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마침 손님도 없으니 나와 한잔 하시겠어? 나도 지루하던 참이었어. 좋소. 나야 술만 들이켜면 누구와 뭘 하든 상관없으니 말이오. 저는 젊은 주모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조촐한 술상이 놓여 있었죠. 저는 주모에게 술을 따라주고 주모도 제 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서로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년째 술을 마시며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으나 젊은 주모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젊은 주모가 저를 보며 이런 걸 묻더군요. 선비님께서는 재혼할 생각은 없으시오? 여인의 마음의 방은 하나고 사내의 마음의 방은 여러 개라는데 안타깝게도 내 마음의 방은 하나라오. 해서 재혼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참으로 꽉 막혔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 정도 쌓고 하는 것이지. 젊은 주모는 답답했던지 자기 잔에 술을 따라 이내 꿀꺽꿀꺽 마셔댔습니다. 그러는 주모는 미모가 상당히 빼어난데 왜 홀로 술을 파는 것이오? 젊은 주모가 술잔을 술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말하는 주모의 얼굴은 적잖은 한탄으로 가득했죠. 사내 놈들에게 수없이 마음을 주었건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후로 마음을 달래고자 주막을 차려 이리 술을 팔고 있습죠. 해서 선비님께 술을 팔지 않으려고 했으나 술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걸 알기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비님께 팔았습니다. 형태는 다르나 나와는 비슷한 아픔이 있는 것 같소. 그런 의미로 우리 건배나 합시다. 그렇게 저는 한 잔만 하고 오라는 종놈의 말은 잊은 채 주모가 따라주는 대로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보다 앞에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그나마 기분이 좋더군요. 막걸리로 시작했던 저와 젊은 주모의 술상 잔치는 동동주와 홍주로 넓혀져 갔습니다. 그나저나 주모는 어찌 이리도 술을 잘 빚소? 제가 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서 기방에서 일했을 때도 다른 기녀들은 글과 그림, 화려한 장신구에 관심을 보일 때 저는 누룩을 이용해서 술을 빚는 취미만 가졌었지요. 참으로 별난 것에 관심을 두셨구려. 그래서 싫으십니까? 어찌 싫겠소. 주모 덕분에 이리 맛 좋은 여러 술을 마셔보는데 말입니다. 안사람이었다면 벌써 집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사실 죽은 안사람은 술이라면 질색했었지요. 저는 주모와 이런저런 개인사를 나누며 또 술을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올라오고 배가 불러 더는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눈이 풀리며 술기운에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격한 두통을 호소하며 긴 잠에서 깼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은 제 처소가 아니라 낯선 어느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대체 얼마나 마신 것이냐? 저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세상에나 제 옆에는 젊은 주모가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얼굴로 이불 속에 감춰진 제 몸과 주모를 내려다보는데 우리 서로는 아슬아슬한 속옷만 걸친 상태였고 저는 젊은 주모와 뭔가를 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저는 손으로 이마를 치며 탄식했습니다. 이놈의 술이 원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숱하게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젊은 주모만 다짜고짜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대로 이곳을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일어나 보시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제가 흔들자 젊은 주모는 잠결에 눈을 떴는데 놀라기는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젊은 주모는 주섬주섬 옷을 걸쳐 입고서 감정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신뢰가 제법 서먹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죄스러운 표정으로 젊은 주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번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저는 선비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저는 죽은 아내에 대한 감정이 컸기에 이번 한 번의 실수로 젊은 주모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내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나는 아직도 내 아내를 잊을 수 없소. 물론 그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으나 이건 서로 실수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소. 저도 이번 일로 선비님의 발목을 붙잡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연이 여기서 술은 팔고 있으나 전직 기생이었사옵니다. 기방에서 일하며 사내들에게 숱하게 상처받았습니다.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려. 저는 황급히 일어서 주막을 나왔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저 주막을 이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놀란 얼굴로 대문을 넘어서니 종놈이 쪼르르 다가와 저를 빤히 보더군요. 부담스러운 종놈의 시선을 피해 청명한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옆에 자리한 주막에서 나를 보내고 온 것이었죠. 주막에서 나를 보내신 겁니까? 저는 둘러대려 했으나 종놈은 눈치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저를 보는 표정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 내 어머니께 이번 일은 고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고하기는 뭘 고합니까? 쇳내가 모른 척할 것이니 앞으로 주막에 자주 가서 술을 드십시오. 뭐라? 확실히 종놈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련님께서 젊은 주모와 잘 되는 것에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 정도 얼굴이면 반반하고 음식도 잘하고 몸도 좋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더냐? 한 잔만 하고 오겠다던 도련님께서 오지 않으셔서 이놈이 주막에 갔었지요. 그런데 도련님과 주모가 다정하게 마주보고 앉아 진하게 술을 들이켰는데 이놈이 참으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은 실수다. 실수 말이다. 종놈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죽은 아내에게 이 같은 일은 상처가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막말로 제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아내가 다른 사내와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하늘나라에 있을 제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 일이 있던 후로 저는 주막에 가는 걸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막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었죠. 이런 저를 놀리는 것인지 종놈이 제 앞에서 자꾸만 옆에 있던 주막 얘기를 늘어놓더군요. 그거 들으셨습니까? 저는 듣지 않으려고 했으나 자꾸만 관심이 갔습니다. 무얼 말이냐? 그제 주막에 난리가 났답니다. 저는 난리가 났다며 요란을 떠는 종놈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으나 이미 두 귀는 집중하며 듣는 중이었습니다. 무슨 난리가 말이냐? 길을 지나던 보부상 2명이 들어와 술맛이 안 좋다고 주모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말이냐? 그 보부상 놈들이 주모의 입담에 밀려 자존심이 상했던지 주모를 밀치고 때렸답니다. 저는 종놈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솟구쳤습니다. 제가 술이라면 일가견이 있는데 그곳 주막 술맛은 알아주었죠. 그러니 해당 보부상들의 불만이 그냥 시비였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는 주막 주변만 어슬렁거렸습니다. 저곳으로 들어가 젊은 주모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제가 저곳으로 발길을 들인다는 건 죽은 아내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해 쉽사리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뒤에서 보며 종놈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들어가고 싶으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련님께서 젊은 주모에게 마음을 준다고 하여 작은 마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시지 않을 겁니다. 이제 도련님도 아픈 고학원은 청산하시고 새 출발하셔야지요. 저는 종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종놈 말대로 해도 되는지 헷갈렸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저는 종론말에도 불구하고 주막 안으로 걸음을 들이밀지 못하고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심란한 얼굴로 천장만 한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천장을 올려다보니 젊은 주모 얼굴만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저는 순간 불경스러운 상상을 했다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어찌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 혼례를 올렸을 때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조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구석 모퉁이에 자리한 아내의 초상화를 넌지시 바라보며 이렇게 혼잣말했습니다. 불가에서 스스로 생을 끊는 건 씻을 수 없는 죄라던데. 당신은 극락왕생하였소? 나는 그대가 저 세상에서라도 꼭 극락왕생하기를 바라오. 저는 이렇게 말하고서 뜸을 들였고 다시금 아내 얼굴을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평생 그대만 사랑하겠다고 약조했는데 아무래도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소. 바로 옆에 주막을 운영하는 젊은 주모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당신만 허락해 준다면 그 여자와 인연을 맺어보고 싶소. 허락해 주겠소? 저는 그렇게 아내의 초상화를 보며 한참을 중얼거렸고 이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이었을까요? 아내가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악몽이 아닌 온전한 꿈으로 말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께서 못난 저를 잊으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만나고 싶은 여인이 있으시다면 서방님의 인생을 위해 만나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1년엔 한 번 저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습니까? 그런 제사쯤은 빼먹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지내주겠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서방님의 앞날에 밝은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유는 그냥 외로워서였습니다. 서방님 탓은 아닙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외로움이 따라다니는 팔자라 하더이다. 그렇게 아내는 꿈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이리 해명해 주니 말입니다. 밖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환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서 버선발로 다짜고짜 주막을 향했습니다. 주모는 초췌한 얼굴을 한 채로 아침 장사를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주모 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부부의 연을 맺지 않겠소. 주모는 자기를 찾아와 다짜고짜 아침부터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상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으로 저만 빤히 보더군요. 저는 기생이옵니다. 지금은 사내들을 상대하며 술을 팔고 있지요. 양반님네께서 이런 저를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체면 따윈 중요하지 않소. 나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이 중요할 뿐이지. 나는 그대가 좋소. 그대도 내가 좋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합시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파는 술이 좋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소. 주모는 저를 보더니 이리 말해오더군요. 저도 선비님이 좋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땐 술만 퍼마셔 웬 미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후로 선비님이 안쓰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 아닐지요? 사실 간밤에 꿈을 꾸었소. 아내가 꿈에 나타나 자기는 있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조언합디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 1년에 한 번은 제사를 지내달랍니다. 차마 그대에게 할 말은 아니나 그 사람의 제사를 지내도 되겠소. 그래도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게 그대에 대한 예의라 생각했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는 건 제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사는 저와 함께 준비하시지요. 그 후로 저는 젊은 주모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부인은 주막 일은 그만두었고 지금은 집안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제게 다시 활기를 찾게 해준 부인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저는 해당 주막을 남에게 팔기가 아까워 여종에게 주막 운영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니 따로 일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내를 두고서 이 집에 다른 여자를 들였다는 죄책감에 가끔 힘들긴 합니다. 다만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 달라지려고 숱하게 노력 중입니다. 어쨌건 이제는 앞날만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도 저를 보며 살아가는 옆 사람에게 상처가 되니 말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그 어렵다는 사관이 되었습니다. 문과 급제가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사관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사관이 되었구나. 조상님, 이렇게 못난 놈을 합격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벽에 붙은 합격자 방을 보고 있던 친구 녀석도 함께 합격해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 녀석이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우리가 사관이 되었네. 세상에 그 어렵다는 사관이 되었단 말일세. 그러게나 말일세. 요즘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우리는 참으로 운이 좋은 이들일세. 자네 모친께서 좋아하시겠네. 어서 가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게. 나도 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네. 그럼 내일 보세나? 상선 어르신께서 이번 사관 합격생들과의 좌담회를 갖겠다고 하셨네. 내일 이곳에서 오시에 보도록 하세나. 가려던 저를 친구 녀석이 붙잡은 채 이리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는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내일 이곳 궁으로 와보면 알겠지. 사관은 임금님 곁을 따라다니며 주상전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남의 사생활까지 기록한다는 게 찝찝했으나 그게 주상전하이니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 다들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막강한 힘도 갖게 되었죠. 대부분 사관에 응시하는 이들은 이러한 자긍심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어쨌건 세상 어느 누가 주상전하 곁을 지키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영광을 싫다고 하겠습니까? 집으로 가는 저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털어놓으니 모친께서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사관 시험에 합격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선 어르신과의 좌담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합격생들은 내시부에서 나온 사람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사관을 뽑는 시험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관은 보통 한 번의 시험으로 대략 60명의 인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정에 없던 추가 인원을 뽑았기에 10명 정도만 뽑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내시부 관계자를 따라 궁궐 안 어느 정각으로 들어가니 그곳에 상선 어르신께서 앉아 있었습니다. 상선 어르신의 인상이 참으로 후덕해 궁궐이 처음인 저희 긴장감을 풀어주었습니다. 다들 어서 오시게. 자, 각자 이곳에 앉지. 저와 합격생들은 상선 어르신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잠시 서먹했으나 상선 어르신께서는 웃으며 저와 합격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들은 임금님을 최측근에서 바라보며 역사의 진실을 후대에 알리는 일을 할 것이네. 그러니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힘을 써주시게.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 저와 합격생은 앞으로 이어질 상선 어르신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했습니다. 쉽지 않은 궁궐 생활을 이어가려면 도움이 되는 작은 말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했습니다. 잠시 뭔가를 머뭇거리던 상선 어르신이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이번 좌담회를 연 이유가 지금부터 밝혀질 모양이었습니다. 최근 사관 한 명이 스스로 생을 달리했네. 이건 궁궐 내에 소문이 파다하니 모두가 잘 알 것이라 믿네. 내가 오늘 그대들을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네.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같은 소식은 건너에서 숱하게 들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정확한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던 친구와 잠시 잡담을 속삭이며 주고받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도 상선 어르신 눈치를 살피며 이리 말해왔습니다. 사관 한 명이 편전 뒤뜰에 있는 소나무에서 그랬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네.
나는 누군가 부풀려낸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말일세. 그러게나 말일세. 요즘 궁궐이 뒤숭숭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나 보네. 대체 연유가 무엇일까? 나는 그게 궁금하네. 그렇게 해야만 했을 정도로 뭐가 힘들었을지 말이네. 어쨌건 이제부터 상선 어르신께서 그걸 알려주시겠지. 들어보세. 사관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사관이 되려는 이번 시험에 응시생이 대거 몰렸던 이유는 아까도 전해드린 말처럼 사관이 갖는 자긍심과 역사적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상전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영광도 있었고 말입니다. 사관은 용상을 온종일 따라다니며 주상전하의 모든 걸 기록하는 일을 하네. 때로는 주상전하가 쓰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것도 써야 하며 때로는 주상전하가 과한 사실을 덧붙여 쓰라는 것도 사실대로 기록해야만 하네.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그로 인한 압박감을 느꼈었다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지. 저는 대략 예상했던 일이라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마침 상선 어르신이 말을 쉬어 질문하기에 적당하다 싶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상선 어르신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왕의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개미 목숨인 사관도 진실을 기록하지 못하는데 쓰지 말라고 하는 걸 쓰라고 주상전하께서 강압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물론 역사적 소명의식도 중요하고 사관으로서 갖는 직업적 자긍심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입 사관이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상선 어르신께서는 이런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권력에 아무리 강하다나 궁궐 내에서는 보는 눈이 상당히 많다네. 아무리 주상전하라도 사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는 없네. 그것 역시 다른 사관이 지켜보며 역사의 기록을 남길 것이니 말일세. 또한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구중궁궐이 그리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라네. 나름 체계가 있는 곳이라 그 말일세. 그러니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는 게 좋을 것 같군. 그럼 일전에 사관은 마음이 여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자질이 필요하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대일세. 그 누가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말일세. 내가 오늘 그대들을 이곳으로 불러 이리 귀찮게 말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면 같은 동기들에게 털어놓고 위안을 받으며 어떻게든 버티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같이 이 자리에 올라서는 관리가 될 것이네. 저는 상선 어르신이 그리 말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위로라고 해두죠. 어쨌건 이번 좌담회를 상선 어르신이 왜 열었는지 대충 감이 잡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선 어르신 말씀처럼 자긍심과 굳은 심지를 가지고 버텨보겠습니다. 어쨌건 내 시부와 마찬가지로 사관 역시 고달픈 직업이네. 해서 사관이란 한마디로 주상전하와는 애증의 관계라 보면 될 것이네. 그러니 앞으로 궁궐 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나 동기들끼리 똘똘 뭉쳐 서로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다면 나를 찾게. 괜히 그 친구와 같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되네. 알겠는가? 저와 합격생들은 우렁차게 답하며 상선 어르신과의 좌담회를 끝마쳤습니다. 후로 저와 합격생은 상선 어르신을 모시는 다른 내시를 따라 편전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곧장 주상전하와의 간담회가 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상전하는 우리를 또 왜 보자는 것인가? 상선 어르신과의 좌담회 때 제게 속삭였던 친구 녀석이 이번에도 물어왔습니다. 저는 편전을 향해 걸으며 이리 대답했죠. 그것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어쨌건 주상전하도 만나보면 알겠지. 벌써부터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네. 나도 그러네. 처음으로 와본 편전 앞은 참으로 웅장했습니다. 잠시 후 편전 안에서 나온 주상전하께서 답도를 내려오며 저와 합격생들이 서 있는 일각을 향해 차츰 다가오시더군요. 확실히 왕은 왕이셨습니다. 저 용안에서 환한 빛이 올라오는 게 제 눈에 선명히 보였으니 말입니다.
주상전화 옆에 나이가 찬 사관 한 명이 보이더군요. 나이 든 사관은 책자로 된 빈 종이와 작은 붓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으며 눈은 거의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들이 이번에 뽑힌 사관들인가? 저와 모두는 주상전하를 보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상전하. 주상전하. 젊은 사관들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우렁차 내 기분까지 좋구나. 앞으로 잘 부탁함세. 이번 역시 저와 모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주상전하. 주상전하. 주상전하께서는 할 말 많은 표정이었으나 주변에 있던 나이 찬 사관 눈치를 보시더군요. 그러함에도 할 말은 끝까지 내뱉으셨습니다. 사관은 지나치게 고집이 세서는 안 된다. 사람이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아는 게 사관의 자질이 있다고 본다. 짐을 만나기 전 상선을 만나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고집이 너무 완강하면 부러지는 법이다. 과인이 할 말은 아주 많으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주상전하 옆에 나이가 찬 사관은 주상전하가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일이 앞으로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주상전하께서는 나이 찬 사관의 눈치가 보였던지 더는 어떠한 말도 내뱉지 않은 채 침전으로 걸음을 옮기셨고 해당 사관 역시 주상전하를 그림자처럼 따라갔습니다. 저는 주상전하께서 내뱉은 저 말의 의미를 몰랐으나 그다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관은 지나치게 고집이 세서는 안 된다던 그 말을 말입니다. 어쨌건 궁궐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겠지요. 이후 편전에 서 있던 저와 동기들에게로 선배 사관들이 나와 각자 배정받아 업무를 볼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주상전하가 머무는 침전 밖에 배정되어 주상전하의 은밀한 사생활을 기록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이번에 예정에 없던 사관들을 추가로 뽑은 이유는 전임 사관들의 나이가 많아 더는 사관 일을 이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 채용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상선 어르신 주관한 좌담회와 주상전하가 주관한 간담회를 끝마치고 두 번째로 출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사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었지요. 저는 대문 앞까지 저를 배웅하는 어머니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기쁜 표정 반, 우려스러운 표정 반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내가 사관이 되다니 이 어미는 참으로 기쁘구나. 사람이 말이다. 너무 꽉 막히면 부러지는 법이다. 뭐든 적당한 게 좋다고 그저 편하게 일하는 게 최고니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그리 강단 있으시더니 어느새 제 모친께서도 제법 늙으셨나 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걸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전임 사관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후 붓과 빈 종이 뭉치를 들었습니다. 그게 저의 첫 사관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이 지났을까요? 붓과 종이를 들고서 침전 밖에 얌전하게 앉아있던 제게로 주상전하가 넌지시 다가와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혼례는 올렸는가? 주상전하를 곁에서 지켜보며 일한 지 나흘 만에 주상전하께서는 이리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다소 흥분된 상태로 이리 답했습니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팔팔한 나이에 장가도 들지 않고 뭐했던가? 참으로 안타깝구나. 학문에 매진하느라 여인을 멀리하였사옵니다. 그 좋은 여인을 멀리하였다니 이 사람 참으로 허. 그럼 그거는 해보았더냐?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주상전하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옵니까?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냐? 제가 전하를 어찌 놀리겠습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옵니다. 주상전하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이리 속삭였습니다. 저는 주상전하가 내뱉는 말을 듣는데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겠더군요.
정말로 여인을 가까이에 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얼굴이 이리 수줍어지다니 말이다. 망극하옵니다. 잠시 침전 안으로 들어오너라. 내가 여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내게 특별히 알려주겠노라. 저는 주상전하께서 들어오라시니 어쨌건 침전 통로에서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화려하게 꾸며진 침전 안을 둘러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참으로 고급스럽습니다. 감히 저같이 천한 놈이 이런 곳에 다 와보다니 영광이옵니다. 저는 주상전하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후로 주상전하는 이곳에 있는 궁녀들의 이름부터 나이를 말하면서 오로지 여자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상전하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임금이라 여겼는데 여인을 좋아해도 너무나 좋아하는 성향이더군요. 물론 연산군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시작해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주상전하와의 담소는 술상까지 들어오는 사태까지 번졌습니다. 신임 사관이 주상전하가 건네는 술을 마시다니 감개무량이었습니다. 어쨌건 주상전하가 따라주는 술이니 모두 마셔야만 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상전하의 숨은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주상전하께서 따라주는 술을 계속 마셨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겨우 눈을 떴더니 어느덧 아침이었고 이곳은 침전이었습니다. 머리를 붙잡은 채 뜬 눈으로 주변을 살피는데 용포를 입은 채 앉아있던 주상전하가 저를 보며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일어났느냐? 저는 화들짝 놀라 잽싸게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하, 소인이 이곳에서 잠이 들다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옷을 정리한 후 무릎을 꿇고 앉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상전하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채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괜찮다.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은 그리 하시는데 제가 보고 듣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옵니다. 감사는 무슨, 그래. 내 녀석이 실수했다는 건 인정하나 보구나.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었고 얼굴에서는 식은땀만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저를 노려보시는 눈빛이 너무나 매서웠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만 부탁하자꾸나. 그게 무엇이옵니까? 침전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또한 내가 그 누구와 무엇을 하든 이를 기록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주겠느냐. 밤새 여인과 즐기고는 싶으나 역사의 성군으로 기록되고 싶기도 하다. 그게 과인의 욕심인데 이를 욕심내도 되겠느냐? 저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사관의 임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기록하라니 저는 갈등했습니다. 선뜻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며 머뭇거리는 저를 보던 주상전하가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내 제안을 어기겠다면 침전에서 발라당 누운 채 이곳에서 밤을 보낸 내 놈의 방자함을 죄명 삼아 목을 치는 수밖에. 저는 긴장한 얼굴로 굵은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숨만은 아니 이 일만은 할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리 말하자 주상전하께서 흡족한 얼굴을 지으셨죠. 그날 저는 지나치게 우울한 표정으로 퇴청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도 주상전하의 침전 밖에서 붓과 종이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침전 안에서는 궁녀를 다그치는 주상전하의 잔소리와 어떤 궁녀의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오더군요. 옆에서 내관들이 나누는 소리를 들어보니 주상전하께서는 매번 다른 궁녀들과 매일 밤 긴 밤을 보내신답니다. 원칙대로였다면 저는 이것을 이 종이에 활자로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상전하께 약점이 잡혀 이를 제대로 기록할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책을 보며 학문에 매진 중이라는 없던 사실만 지어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있던 저를 보며 상궁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대가 주상전하의 침전 생활을 기록하는 사관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뉘신지요? 저는 중전마마를 모시고 있는 최상궁이요. 기니 중전마마께서 그대를 보자 시니 잠시만 나를 따라오시오. 저는 중전마마를 모시고 있다던 최상궁이라는 작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저를 보며 이리 하문하시더군요. 자네가 주상전하의 침전 생활을 담당하는 신임 사관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가 기록했던 글들을 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있더구나. 그게 무엇이옵니까? 주상이 궁녀와 매일 밤 보냈을 터인데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한나라의 임금인 그의 사생활까지 간섭할 명분은 없다. 다만 내 명부의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뿐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술과 여인을 좋아하는지는 역사가 평가하겠지. 그런데 그 역사가 왜 이리 올바르게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저는 할 말이 없었으나 저만 노려보며 답을 기다리는 중전마마에게 주눅이 들어 마지못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옵니다. 저런, 주상이 파놓은 덫에 걸린 것이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주상전하와 타협한다고 해서 너를 욕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요. 내가 사관으로서 정도를 걷겠다고 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사관으로서 정도를 걸었으면 하는 게 나의 희망이구나. 중전마마와의 만남이 신임 사관이었던 저에게는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편전 뒤뜰에 자리한 소나무에서 생을 마감한 사관도 집요한 요구 때문이었다더군요. 올바르게 기록하려는 사관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해당 사관은 그런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던졌지요. 그날 집으로 온 저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현실과 적절히 타협을 봐야 하는 게 맞는지 헷갈렸습니다. 싱숭생숭한 상태로 다시금 출청해야만 하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간밤의 양쪽의 갈림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죠. 이 같은 고민을 알고 있던 친구 녀석이 궁궐 내에서 저를 보자 이리 묻더군요. 그래? 어떻게 할 생각인가? 현실과 타협을 보기로 했네. 사관으로서 자긍심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버릴 셈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네. 나는 주상전하께 미움받으면서 힘들게 궐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네. 그러니 이런 나를 욕하지는 말아주게. 후로 저는 주상전하께 이쁨 받으면서 궁궐 생활을 이어가는 유일한 사관이 되었으나 동기들에게는 숱한 욕을 얻어먹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